그 수량 결정하고 그리고 단가 결정하고 이 방법들 가지고 이야기했었었죠. 자, 그럼 어제 저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의 키워드는 저가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저가법이라는 게 하락을 하면 하락했다는 걸 전부 다 인식을 하는데, 상승한 거는 우리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하는 거였죠. 그게 우리 저가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 알려드리고, 근데 회계 처리보다는 우리 컴퓨터로 하면 자동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입을 제외하면 가능한데, 이론적으로 질문하니까 근데 분개하면서 제가 이론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우리 56페이지 아래 평가 손실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 재고자산은 항상 기준점이 취득원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10,000원인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럼 이 10,000원짜리 재고자산 사왔을 때에 우리가 차변에 예를 들어서 원재료라면 원재료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처리를 해두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샀는데, 자, 예를 들면 이때가 X1년도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얘를 관리를 하는데, X1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원재료라면 얘는 현행 대체 원가와 이 취득 원가의 차이를 봐서 낮은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얘가 8,000원으로 현행 대체 원가가 된 거예요. 그럼 8,000원으로 내렸다면 지금 얘 둘이를 비교했을 때에 얘가 작죠. 그러면 2,000원만큼 내린 거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건데, 그럼 차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2,000원이라고 쓰고, 자, 그럼 대변에는 우리 감모 손실은 대변에 재고자산을 바로 썼죠. 그런데 재고자산을 대변에 바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이 취득 원가를 상실하게 돼요. 상실한다는 건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부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얘를 원재료를 대변에 바로 줄이는 게 아니라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건데, 지금은 원재료죠. 그러면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다는 거예요. 아마도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서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지금 얘는 10,000원에 샀는데 2,000원이 달아서 8,000원짜리예요 라고 해서 자산가액은 8,000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차감 계정을 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X2년도 기말에 얘가 또 내렸어요. 5,000원으로. 그러면 얘 둘이를 비교했는데 얘가 낮으니까 5,000원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5,000원으로 평가할 건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지금 이미 2,000원은 내려뒀네. 그러면 3,000원만 더 내리면 되겠죠, 차감 계정을. 자,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00원이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000원이다. 자,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를 가지고 있었는데 X3년도 기말에 봤더니 얘 가격이 12,000원인 거예요. 12,000원. 자, 그럼 이번에는 얘 둘이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작네. 그럼 10,000원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내 장부를 봤더니 5,000원이에요. 장부 가격이. 지금 5,000원의 말 이해 갔나요? 그럼 이제 5,000원을 높여줘야 되겠죠. 5,000원 어떻게 높일까? 아니 지금 출입 먼저 재고자산 보면 지금 장부에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 우리는 평가 손실로 지금 우리 가치가 내렸다고 적혀 있는데 차감 계정만 지워버리면 10,000원이라고 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장부에 10,000원인데 5,000원 내렸다라고 적혀 있는데 5,000원 내렸다는 말만 지워버리면 10,000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감 계정만 지워주면 재고자산은 그냥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럼 얘네들 지워주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5,000원이다라고 해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이 방법 쓰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취득원가 한도라 그랬는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한도로만 가격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 이상은 넘어갈 일이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를 따로 안 써도 취득원가 이상은 넘어갈 일 없으니까 내렸던 것만 회복시키는 그 범위를 잡으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이걸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사실 지금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 수동 계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는 자동 계산하면 돼요. 자동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자료 입력 가서 얘 문제 내야 되면 평가 손실 계정만 만들면 자동으로 계산자료 입력에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000원 쓰면 되고 얘 붕괴하고 싶으면 3,000원 써서 전표 추가하면 이 붕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붕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환입은 지금까지 문제 나오는 건 세무일까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론이 나오는데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고자산 가치가 내린 게 우리 회사 잘못인가요? 누군가 과실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과실로 인하면 영업의 비용인데 우리의 과실이 아니면 매출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럼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할 건데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우리한테 영업 비용이죠. 영업 비용인데 지금 얘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되죠? 영업 수익으로 처리해야겠네. 영업 비용 처리했던 게 돌아오게 되면 영업 수익 처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영업 예? 그렇지.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건 매출밖에 없으니까 이걸 매출이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출 원가를 줄여줄 거예요. 우리 이거 전에 대손충당금 환입할 때 했던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때 판관비 처리한 게 돌아왔는데 수익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으니까 판관비 줄였죠. 그래서 얘도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계정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론에서 재고자산 문제 챕터에서 종종 등장하니까 얘 성격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자, 우리 그럼 만약에 이 지점이에요. X년도 기말에 결산자료 입력에는 그럼 우리 원재료 금액을 10,000원이라 써야 될까요? 8,000원이라고 써야 될까요? 자, 둘 중 한 개예요. 그죠? 자, 우린 지금 이 분계를 썼죠. 이 분계 하잖아. 분계를 시킬 것 어떻게는 할 거죠. 얘 분계를 하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 있는데 2,000원이 생겼죠. 그런데 이걸 8,000원이라고 하면 장부에는
8,000원인데 2,000원 달아서 6,000원이에요라고 돼요. 두 번 깎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에 관련된 거는 이 회계 처리를 넣을 거기 때문에 10,000원이다라고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고, 평가 손실은 공정가액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장부가액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쓰는 금액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있다면 보도마크가 왜 이상하지? 원재료가 있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아래 딸려 있으면 지금 방금 우리가 그 붕괴를 넣게 되면 여기에 2,000원이라고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써주는 값은 이 값을 써주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을. 근데 이 값을 쓰는데 여기에 만약에 8,000원이라고 쓰면 장부가액이 6,0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줄인 효과란 말이 제가 지금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10,000원이다라고 써야 장부 가격이 8,000원으로 나오겠죠. 지금 8,000원이라서 2,000원에 대해 회계 처리해서 이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걸 내가 이 회계 처리해서 내려놓고선 또 내린 숫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가액이 지금 이거죠. 공정 가액이 아니고. 그래서 평가 손실은 장부 가액을 써야 되지 이 회계 처리를 넣을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해서 줄여놓고선 또 내가 수를 줄였으면은 이중으로 줄인 효과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 저렴한 표현으로 장부가액 써야 된다. 기억하세요? 어제 우리 했던 감모 손실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무조건 실제 재고액 쓰는 거고,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장부 금액을 쓰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재고자산 이야기였고, 자, 62페이지로 가보면 투자자산이 있는데, 자, 우리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개정 과목이 뭐였죠? 우리 62페이지. 그렇죠. 특정 현금과 예금. 우리 처음 만난 날 이야기했죠. 그죠? 그게 투자자산이에요. 그럼 특정 현금과 예금은 개정 과목에 우리는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투자자산에서 나오는 게 사실 투자자산은 메인은 유가증권이에요. 근데 유가증권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부동산 기억나시죠?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사면 우리는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투자부동산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죠? 우리 땅을 샀는데 여러분들 우리 회계급 문제 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 살 때 보면 앞에 수식어가 이런 말이 항상 붙어 있었어.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 그 말이 왜 그렇게 적어뒀냐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인 영업활동에 쓸 거니까 토지라고 쓰라는 거예요. 혹은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이라고 쓰라고 그런 말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투자부동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건물이나 땅을 사서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 그러면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이랑 관련 없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투자부동산인데, 자,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단기매매 증권 빼고 자산의 취득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죠?
단기매매증권 취득수수료 빼고. 그럼 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대변에 우리의 자원의 유출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건데 차변에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자산인데 재고자산이면 재고자산 원재료,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 지금처럼 투자자산이면 투자자산 계정 과목, 투자부동산 산 거면 자 취득세 납부했어요. 그냥 땅 사면서 영업활동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 납부했다라고 해서 세금을 보는 게 아니라 얘 뭐 산 거지. 항상 우리는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취득세가 뭐지? 라고 보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 납부했는데 우리가 그냥 땅을 사면서 취득세 납부했으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다라고 취득세를 쓰고 대변에 돈을 납부하게 되겠죠. 우리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게 차변에 취득원가로 썼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하겠다는 걸 했잖아요. 팔렸을 때 대응원가가. 자 1억에 샀는데 땅을 예를 들어서 1억에 샀어요. 땅을 1억에 샀는데 취득세가 400이 나왔고 중개 수수료가 그래서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 투자 부동산은 나의 취득원가는 1억 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억 1000만 원 팔면 400만 원이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팔기 전까지 얘가 1억 600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투자 부동산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얘도 투자 부동산, 얘도 투자 부동산, 얘도 투자 부동산. 전부 다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둬야 내 장부에 투자 부동산이 1억 600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분이 일어나면 항상 처분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손익이 되는 거죠. 우리 처분했을 때는 나의 장부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이가 항상 처분 손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당연한 원리예요. 내 장부에 얼마 적혀 있었는데 이걸 팔고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이익이다 손해다. 그럼 지금 얘도 1억 600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어야지 얼마에 팔았는지하고 차이로 손익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부 가액하고 처분 가액의 차이가 손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방금 우리끼리 말할 때 쉽게 생각하잖아요. 1억 600인데 1억 1000에 팔면 400 이익이다. 그게 1억 600이 장부 가액이고 1억 1000만 원이 처분 가액인 거고. 그죠? 1억에 산 땅을 저렇게 취득세 중개 수수료 넣어 놓고 1억에 팔면 600 손해다라고 나와야지. 취득세하고 우리 세금하고 중개 수수료하고 날렸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써요. 자, 처분 손익은 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처분 이익 쓴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67페이지로 가서 유형자산을 봅시다. 유형자산 67페이지.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니까 이상한 거 안 할게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우린 유형 자산이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 유형 자산의 제가 만드는 정의들이에요.
아니고 우리 정의를 서술해서 풀었으면 저렇게 돼요. 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당연히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야지 유무형 자산이 될 건데 영업활동에 안 쓸 거면 투자 자산이죠. 그런데 내구성이 있다라는 건 1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을 해야지 우리 비유동 자산에 유형 자산에 들어올 거지, 내구성 없이 1년 이상 안 쓰면 소모품인 거예요. 그리고 형체가 있어야 유형이지, 형체가 없으면 무형이겠죠. 지금 그게 우리 교재에 67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유형 자산의 동그라미 1, 2, 3번을 얘는 똑똑한 사람, 저는 그냥 막 쓴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거를 저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유형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보면, 자, 유형 자산도 취득 시점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재고 자산보다 유형 자산의 취득 시점을 더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얘는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 시점을 취득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재고 자산은 뭐였죠?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유형 자산은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결국은 알고 보니 자기 본연의 자산 분류 목적에 맞는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차이가 크다란 이야기예요. 자, 일단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거고, 취득원가 포함한다는 건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건 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하죠. 취득 시점 이후의 지출에서는 수익적 지출이 발생한 거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거냐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기억나나요? 안 나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면 내가 또 바로 얘는 이거죠 하고 하면 저한테 인상 쓰실까봐 미리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취득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 보려고 하는데, 자, 취득 원가 구성하는 걸 조금 볼게요. 지금 우리 책에는 뭐 그런 거 안 적혀 있으니까. 자, 왜냐면 그 재고 자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가격이 아니라 자산가에, 얘는 당연히 자기 가격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장에 아니면 우리 회사로 가지고 오는 운반비라든지 아니면 운송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도착해서 내릴 때에 들어가는 하역비라든지, 이거는 우리 앞에 재고 자산에서 다 봤던 거죠. 제가 말했던 수입한 거라면 관세라든지 통관 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자, 예를 들어 기계 장치라고 하면 이 기계 장치를 설치하는 설치비라든지
아니면 이 기계 장치를 시운전할 때 들어가는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 사는 시운전비라든지, 혹은 땅을 산다면,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산다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기 위한 우리 땅에 대한 우리 중개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우리 집안 평탄화 작업, 토지 정지 비용, 또 당연히 우리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은 취득세나, 자,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은 같이 덩달아 붙어 있는 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을 사게 될 건데, 이 유가증권에 이렇게 쓸게요. 유가증권의 손실액, 이런 것들이 지금 말고도 취득 시 부대 비용은 무진장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 원가를 구성할 거라는 거예요. 자, 전에 그 세무 1급 시험에서, 시험 보는 날 제가 학원에 잘 있는데 세무 1급이 시험 먼저 보니까 1급은 시험 시작하면서 집에 가요. 저도 쉬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2급은 12시 반에 보니까 그다음 시험 1급이니까 그 전까지 공부하면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는 거 이제 받아주려고 있는데, 근데 세무 1급 시험 보자마자 누가 막 뛰어오면서 저한테 선생님 휘발유는 계정가격이 뭐예요? 그러길래 다가오기도 전에 너 꺼져 그랬어요. 휘발유 계정 과목이 뭘까요? 저도 몰라요. 왜 제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걸 내. 근데 그 문제를 봤더니 기계장치 시운전하기 위한 휘발유 샀대. 원래 우리 회계 처리는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지. 차에 기름 넣었으면 차량 유지비고, 기계장치 시운전하기 위한 거면, 왜냐면 취득 시점이 기계장치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사온 그 목적들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아직 취득 시점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시운전비나 휘발유는 전부 다 기계장치라고 써야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득 시점이라는 건 이 표현이 재고자산이랑 완전 다른 부분을 만들었죠. 내렸다고 끝이 아니고 걔를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자, 또 이 부분 볼게요. 자, 지금 취득원가 땅에 대해서 집안 평탄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 정지 비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죠. 기존 건물 철거비라든지, 나는 땅 쓰려고 샀는데 허름한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철거할 때 철거비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을 쓸 거기 때문에 땅 쓰기 위해 들어간 돈들이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 다 계정가면 뭐라고 할 거죠? 토지라고 할 거잖아요. 토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공제 사유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얘 다 과세 사업자라서 세금 계산서를 줄 거고, 그럼 전부 다 54번 불공이 될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왜 54번 불공으로 처리하냐면, 토지를 구성하고 나서 이 토지를 처분했을 때에 토지는 면세 제외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매입할 때부터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얘를 토지라고 처리 안 할 거면 건물이라고 하면 부가세 받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들을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법이. 그럼 얘네도 보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이런 것들인데, 자, 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에 차량 운반구만은 아니지. 건물이든 뭐든 샀을 때 지역개발채권 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은 전부 다 지역개발채권 해요. 내일은 안 되겠네. 월요일 날 그 학원 오는 길에 회사 끝나고 집 한 채 사봐요. 그러면 그 지역개발채권을 사게 돼요. 취득세 영수증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 지역개발 채권은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하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액면이면 액면가 100만 원 주고 내가 샀어요. 바로 팔아도 6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40만 원 손해 보죠. 그럼 즉시 판다면 대놓고 40만 원 손해고, 실제로 여러분이 취득세랑 지역개발채권 매입액하고를 한번 납부를 해보시면 그 수납원이 뭐라고 하냐면 100만 원 적혀 있는데 애가 40만 원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살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즉시 바로 파니까 40만 원만 자기 주면 되잖아. 그러면 수납인 동양 땅 찍어 줘요. 그게 지역개발채권이에요. 그럼 이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을 샀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죠. 40만 원 그거. 그게 자동차 살 때 들어갔으면 차량 운반구, 건물 살 때 들어갔으면 건물, 토지 살 때 들어갔으면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배는 안 나오더라고. 배도 이거 내야 되는데 선박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 아무 말 없으면 원래 단기매매 증권으로 공정가액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액면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차익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 차익을 제가 손실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손해본 돈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다음에 그 새 차 말고 중고차 살 때는 직접 세금을 내세요. 왜냐하면 안 하면 방금 말했던 그 돈 있죠. 그 있는 저기 누구냐 딜러, 딜러 애가 60% 돈을 삥딱 쳐먹을 거예요. 걔네들 그러잖아요. 그 영수증 보면 취득세 있고 옆에 지역개발채권 100만 원 적혀 있죠. 그럼 지역개발채권만 말하면 그 영수증에 100만 원 찍혀 있고 돈 찍혀 있으니까 100만 원 받아가요. 팔면 60만 원 받는데, 그래 놓고서 이거 왜 돈 안 주세요라고 말하면 걔네들 뭐라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담당 직원에서 확인하고 올게 하고 가면 이미 세금 다 내고 등록 끝났잖아요. 다시 안 나타날 거예요. 걔네들 그런 걸로 먹고 살더라고. 그래서 오래 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취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럼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건설자금이자라고 적혀 있죠. 이 건설자금이자는 이렇게 직접 사면서 들어가는 것도 취득 시점 이전 것까지만 자산이라고 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죠. 취득 시점 이후는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자본적 지출이라면 알겠지만, 자, 건설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 지독하게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회계에서 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글자 본 적 있을걸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게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할 때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우리 외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외부 구입이고 내부 창출하는 거, 건설 중인 자산. 그거 할 때 건설 자금 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 꼭 써줘야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거든. 아니면 이자 비용 처리해도 정답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자 이야기하면서 자본화 이런 글자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 쓰세요라고 대놓고 말해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써줘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답을 써도 맞다고 해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써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적은 건설자금이자는 그렇게 내부 창출한 것도 이야기하는 거고, 외부에서 구입한 것도 이야기하는 거고, 다 이야기하는 건데,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취득 시점 이전까지만 자산 처리하는 거고, 실시점 이후는 짤 없어요. 전부 다 이자 비용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던 것도 완성되어 가지고 취득 시점이 딱 되는 순간 끝이에요. 그 다음은 다 이자 비용인 거예요. 그 이전 것까지만.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을 볼게요. 자, 우리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 목적. 자,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100만 원짜리를 내가 이 자동차를 정해법으로 5년간 잔존가액 없이 이제 감가상각 한다고 하면 1월 1일에 샀으면 20만 원이 달았겠죠. 그죠? 그럼 얘가 1월 1일 날 샀으면 12월 31일 날 20만 원치가 달았기 때문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다라고 해서 20만 원을 줄였어요. 20만 원을. 자, 그럼 자, 이 차량 운반구의 계정의 성격은 자산이죠. 자산. 자산을 대변에 쓴 건 지금 우리가 달았다는 거니까 자산의 유출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얘 가치가 달았다고 해서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게 있나요? 없죠. 그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화시키고 있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자동차 결국은 못 쓸 거잖아. 결국은 못 쓸 거라는 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점점 이렇게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동차나 건물이나 이런 애들이 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계 측면에서는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얘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비용화시켜야 되겠죠. 결국은 비용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한 방에 비용 처리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죠. 회계 담당자도 마음은 하나 합심해서. 왜냐면 감가상각이 귀찮거든. 어차피 비용시킬 건데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할 거냐, 한 방에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사람들이 많이 가게 돼요. 자, 그럼 자, 일단 우리 회계 처리는 방금 제가 직접법으로 했죠. 근데 우리는 직접법으로 안 하고 간접법으로 한다. 이건 이해가시죠? 그럼 왜 간접법으로 할까? 불편한데 왜 간접법 하잖아. 직접법 하면 처분할 때 엄청 깔끔하죠. 남아있는 장부금액만 딱 대변에 쓰면 되는데, 간접법을 쓰니까 대변에 취득원가 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기액 써야 되는 귀찮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방법 쓸까? 자,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죠?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거잖아. 그럼 우리 회사가 만약에 직접법으로 처리를 해서 기계장치가 1억짜리가 있어요. 우리 공장에. 그럼 기계장치 1억짜리가 있으면 얘 좋은 건가요? 그건 알 수도 없겠죠. 근데 간접법으로 처리한 장부에는 장부 가격은 1억인데 100억에 사서 99억 달아서 1억짜리래. 좋은 건가요? 누가 봐도 안 좋은 거죠. 그럼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는 노화된 기계장치가 있구나. 심지어는 얘가 사왔을 때 100억인데 기계장치면 얘가 필요하다면 또 100억 정도의 더 이상의 돈이 재투자되어야겠구나. 이런 정보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는 불편하지만 얘를 간접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 외부 이용자한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지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과 그리고 신뢰성을 양쪽을 다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면 이 감가상각 방법을 가지고 보면 요즘 감가상각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감가상각 금액 구하는 거 좀 볼게요. 자, 감가상각의 3요소. 감가상각 하려면 필요한 게 첫 번째, 얼마에 사왔는지 알아야지 얼마만큼 비용화 시킬 건지 알 거잖아. 그렇죠. 취득가액이 필요하고, 다음 그럼 얘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할 거라 그랬는데 그럼 몇 년간 쓸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비용화 시킬 기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 연수. 자, 감가상각이 비용화 시킬 거라 그랬죠. 그럼 비용화 시킬 건데 내가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쓰고 나서 얘를 팔고 돈 받는다면 그 돈 부분은 비용화 대상이 될 필요가 없잖아. 돈으로 바꿀 거니까. 그래서 잔존가액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숫자로 예를 들어서 보면 취득가격이 12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액이
2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그럼 얼마만 하면 되죠? 100만 원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5년 쓰고 나서 팔면 20만 원 받는데, 그러면 100만 원만 비용화시키면 될 거잖아. 자, 이해하셨죠? 그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가액의 잔존가액을 뺀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온 금액에 잔존가액 빼면 이 나머지 금액 120에서 나중에 팔면 받을 수 있는 20만 원 뺀 나머지 100만 원을 5년간 감가상각하면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감가상각 방법 몇 가지를 볼게요. 한 5개만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정해법. 정해법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로 n분의 1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취득원가에 잔존가액 뺀다 적혀 있죠. 취득원가에 잔존가액 뺀 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잖아. 그러면 이걸 n분의 1 하면 끝이죠.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숫자를 써보면, 저걸 가지고 쓰면 지금 120만 원에 2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인 거를 우리가 5로 나눠주면 매년 20만 원씩 상각이 될 거다. 이해가셨죠? 그럼 5년간 우린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서 쭉 5번 하면 100만 원 될 거잖아. 이해갔죠? 자, 그럼 두 번째 연수합계법은 얘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곱하기 연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으로 안분한 거죠. 지금 저는 연수 합계법을 먼저 했어요. 3번. 연수 합계법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죠? 아, 이 앞에 회차인가? 그 앞에 회차인가? 나와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아니, 네, 나오긴 나와요. 잘.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연수의 역순으로 안분한 거예요. 우리 안분이 뭐죠?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그러죠. 몇 대 몇?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안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우리 예를 들어 3대 2대 1로 나누래. 그럼 얘 비율 나눌 때 제일 쉬운 방법. 얘네들 다 더하면 몇이죠? 6. 그러면 얘는 6분의 3이다. 얘는 6분의 2다. 얘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우리가 안분할 대상 금액을 곱해버리면 얘 하면 어차피 얘네들 합이 6분의 6이기 때문에 1이 나와서 안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우리 안분할 때 그러잖아. 얘 비율로 나누라 그러면 얘 둘이 더하고 그 중에 얘 너는 얼마야? 너는 얼마야? 이렇게 하죠. 그 방법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연수합계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5년짜리죠. 그러면 5대 4대 3대 2대 1로 비율로 1차 년도
얘가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에 이 비율로 해가지고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로 안분하려면 방금 안분하기 제일 좋은 게 얘 다 합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수를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치면 15가 나오네. 그러면 X1년도에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15분의 5, X2년도는 15분의 4, 얘는 15분의 3, 얘는 15분의 2, 얘는 15분의 1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 합치면 15분의 15니까 1이잖아. 그죠? 지금 이게 방금 제가 적은 공식인 거예요. 연수 합계분의 내용 연수의 역순율이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 쓰냐면 정해법을 쓰면 1차 년도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금액이 되는데 유형자산의 성능은 당연히 1차 년도가 더 좋겠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성능이 안 좋으면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성능 좋을 때 비용을 많이 부담시켜야 되는 거라는 게 누구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점점 갈수록 대화될 거니까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안분하자고 나온 게 연수합계법인 거예요. 10년이면 19, 87, 65, 43, 21 그래서 55분의 10, 55분의 9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내려와서 이 안분하는 게 그걸 글로 적어 놓은 게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역순으로. 그럼 이 앞에 뭘 곱했죠? 100만 원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래야 마지막에 딱 100만 원 나올 거잖아. 그죠? 지금 제가 정해법하고 연수합계법 두 개를 같이 연달아서 설명한 이유가 정해법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가지고 20만 원 빼고 시작했고 연수합계법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 20만 원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지금 계산하잖아. 그죠? 자.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얘는 규칙이 없어요. 비례적인데 규칙이 없다. 이 말은 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 곱하기 예정 총 조업도 혹은 생산량 또분의 실제 조업도를 쓰는 방식이에요. 얘는 총 전체 중에 실제 얼마 일어났냐. 이 조업도라는 건 뭘 많이 생산했느냐 작게 생산했느냐 시간을 많이 썼냐 작게 썼냐 이런 것들을 조업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가 얘기할 때 고정원가 변동원가 때 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생산 비례법을 지금 이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샀는데 기계가 10,000개의 제품을 총 10,000개만 생산할 수 있는 기계인 거예요. 10,000개만. 그런데 X1년도를 보면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총 생산량이 10,000개고 그럼 1차 연도 몇 개 생산했니? 봐서 3,000개 생산했으면 올해 30만 원이야. 이렇게 가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럼 얘는 생산량에 맞춰서 얘가 비례적으로 다른 성능이 있는 것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기간에 따라서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많이 생산하면 많이 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5,000개였다. 그럼 5,000개면 얘는 50만 원이다. 그럼 마지막 3차 연도는 내가 한만 더 만들고 싶어도 2,000개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20만 원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3,000개 만들었고 5,000개 만들었고 2,000개 만들면 10,000개 끝났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생산량에 비례해 가지고 그냥 감가상각비가 결정되는 방식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정말 단순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세 개는 자 이번에 한 개 더 붙었죠. 생산량 비례법까지도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렇죠? 이 세 개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정률법을 볼게요. 자, 정률법은 얘는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미삼각 잔액. 자, 미삼각 잔액이라는 표현은 장부가액하고 똑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득을 100만 원에 했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된 누계액이 4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 장부 금액이 얼마죠? 그렇죠. 60만 원이죠. 원래는 60만 원이다라고 보여줘야 될걸. 우린 10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 달아서 60만 원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지. 장부 금액은 60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 나중에 실기할 때 엄청 많이 물어봐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얘는 취득가액의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이게 장부가격이죠. 이거 왜 많이 물어보냐면, 자, 우리 고정자산 매각하는 거 매입 매출 전부에서 입력해 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동차 팔고 우리 건물 팔고 뭐 이런 거 하잖아. 비품 팔고 시험 문제에서. 근데 그거 할 때 왜 저희가 이야기하냐면, 일반 전표든 매입 매출 전표든 장부 가격하고 처분 가격의 차이가 손익이 나오기 때문에 얘 장부 가격 얼마인지 봐라, 얘 얼마에 팔았는지 봐라, 결과가 이거 안 나오면 틀렸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에서든 간에 장부는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상하게 분개를 하는데 내가 틀린지 모르니까 틀린 줄 알아라고, 그래야 다시 볼 거 아니야. 장부는 무조건 장부 가격하고 처분 가격의 차이가 손이 나온다는 건 아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매입 매출 전표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 보면 망하죠. 매입 매출 전표는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장부 가격이 방 60이라고 그랬죠. 그럼 감가상각 안 된 금액이 얼마죠? 60이잖아. 그죠? 감가상각 안 된 금액을 다른 말로 하면 미상각 잔액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미상각 잔액이랑 장부 가격이랑 같은 거라고 말한 거예요. 감가상각 안 된 금액이 장부 가액이에요.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제가 왜 미상각 잔액은 장부 가액이랑 같은 말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시죠? 방금 감가상각 안 된 것도 60이라고 그랬고 장부 가액도 60이라며. 그죠? 그냥 같은 말이에요. 제 둘이가. 자, 그럼 미상각 잔액인데,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얘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 안 해본 것 같아. 자, 첫 시작이 얼마 가지고 계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봐. 100? 120? 1차 년도에 얘 1월 1일에 샀다면 1월 X 1년도 12월 31일 날 얘는 자, 얘 120에 샀죠? 올해 1월 1일 날 샀어요. 12월 31일 날 지금 감가상각 할 거예요. 감가상각 한 적 있나요? 처음 할 거잖아. 그럼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은 120이지. 어렵게 생각해요. 그죠? 말 그대로 미상각 잔액 120이잖아. 예, 그래서 제가 따로 빼낸 거예요, 얘를. 지금까지 앞에 세 개는 20만 원 빼고 시작했는데 얘는 20만 원 빼고 시작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상각 잔액인 120이니까 여기에 자, 정률은 무조건 시험 때 알려줘요. 5년이면 0.451이라면 얘가 0.451이 돼요. 이런 시험만 보고 나면 제 계산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 이제 시험 때 계산기를 어디 숨겨놔야겠어. 아니 나는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휴대폰 계산기로 좀 할게요. 그럼 얘는 54만 1,200원. 얘가 1차 연도 감가상각비예요.
자, 제가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2000년도에 미상각 잔액은 이 금액에 이 금액 뺀 게 미상각 잔액이겠죠. 그러면 65만 8,800원. 그럼 2000년도는 이거에다가 0.451을 곱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금액은 29만 7,119원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럼 이제 3차년도에 시작할 때 미상각 잔액은 이 금액에서 이거 빼도 되고 얘에서 얘 빼도 되고 똑같은 거죠. 어차피 얘가 얘 빼놓은 금액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든 이 금액에서 얘 둘이를 빼든 똑같은 걸 거잖아. 그죠? 그러면 36만 1,618원. 자, 그리고 곱하기 0.451을 한다면 그러면 16만 3,118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자, 뭔가 이상함이 있나요? 이상함이 안 느껴지나요? 저하고 산수 실력이 비슷한가 봐요. 자, 그럼 36만 1,618원으로 얘하고 차이를 보면 얘가 19만 8,500원이 미상각 잔액이 돼요. 그래서 얘 빼면 자, 그럼 이제 이상함이 느껴지나요? 자,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왜 이상함을 느껴야 되냐면 얘는 100만 원만 감가상각할 거고 20만 원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부 가격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될 거잖아. 이해가셨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럼 이렇게 안 하고 마지막에 빼기 20만 원이다라고 해서 16만 1,618원으로 삼각하고 그럼 이 세 개 합이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이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근데 내가 뭐 산수 잘못했나? 끝이 안 맞아. 그죠? 내가 뭐 산수 잘못했어요? 응, 잘못했네. 여기가 1이고 얘가 1이어야 되나 봐. 어떻게든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정률법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빼준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빼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준 게 아니고 여기서 빼지 말고 시작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정률을 곱해가지고 딱 금액이 100만 원이든 얼마든 떨어지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치대원가로 해서 마지막에 끝수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정률법이에요.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정예법이나 연수학계법은 딱 떨어지도록 만들었잖아. 할 수 있잖아. 근데 정률 곱해가지고 딱 떨어지도록 할 수 없다 보니까 얘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치대원가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끝수 조정을 빼는 방식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얘 아니면 얘 물어보잖아. 그죠? 그럼 다시 잔존가액을 안 물어보면 잔존가액을 말 안 해주면 고정자산 등록에 넣으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에다 넣으면 알아서 감가상각을 계산해줘요. 다시 잔존가액을. 근데 잔존가액을 알려주는 순간 여러분 직접 무조건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래도 넣을 거예요. 하지만 자, 우리 1차년도나 2차년도 물어볼 거니까 어떻게든 얘를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법은 정률로 곱하면 딱 못 나눠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빼주더라. 그래서 잔존가액을 빼면 안 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중체감법이라는 애가 있죠. 이중체감법은 뭐냐면 정률법의 간편법이에요.
이중체감법은 이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공식이 여기 있어? 있네. 그럼 얘들이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자, 이중체감법은 정률을 모를 때에 쓰는 거예요. 정률을 모를 때. 정률을 모를 때 정률을 내가 만들 거예요. 정률을. 그럼 이중체감법이니까 이렇게 정률을 만드는 거예요. 정률을 우리 내용 연수분의 1을 하면 정해법인데 얘는 2로 하는 거예요. 정률을. 그럼 얘 내용 연수 몇 년이죠? 4년이 5년이죠? 그러면 5분의 2 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1을 정률하면 0.400이 나오겠죠? 그죠? 좀 제가 5년짜리 예를 들었잖아. 정률을 모를 때 이중체감법 쓰는 거예요. 정률 알면 이거 쓰는 사람은 또라이고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모를 때. 그럼 정률 0.400 곱했으니까 이걸로 사용해서 방금 정률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중체감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중체감법은 정률법의 간편법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정률을 모를 때 정률을 이중체감법이니까 분자에 2를 두는 거예요. 분자에 2를 둬서 내용연수분의 2를 가지고 정률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이중체감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중체감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은 뭐 잘 등장하는 애가 아니고 계산도 안 시킬 텐데 글로만 나올 텐데, 자, 우리 지금 이 계산한 거에서 1차년도 감가상각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2차년도 감가상각비를. 자, 정예법 하면 첫 번째 얘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00만 원에 5로 나누면 20만 원이겠지. 20만 원이죠. 그러면 연수 합계법을 쓰면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00만 원에 15분의 5. 그럼 3분의 1이니까 딱 떨어지진 않지만 33만 3,333원 되겠지. 15분의 5니까. 그죠? 그럼 정률법은 얼마? 50. 200원. 자, 그럼 뭐가 크죠? 그죠? 시험에서 만약에 1차원도 감가상각비 물어보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정률법 그 시험 문제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자료는 다 줄 거예요. 그런데 1차연도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2차연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본다면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예법이 제일 작아요.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든 간에 정예법이 제일 작고 정률법이 제일 클 거예요. 얘는 그럼 쓸데없이 계산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건 시간만 날리니까. 시간 날리지 말고 정률법이 제일 크더라. 그럼 제가 방금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한 이유가 감가상각비는 2차년도부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얘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 초반에 절반 정도를 빵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뒤에 가면 얘가 더 커요. 얘는 꾸준히 20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년도 감가상각비하고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죠. 보수주의는 비용은 높이하고 이익을 낮추는 거잖아요.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뭐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정유법을 선택하는 게 기업의 안정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래 보수주의라는 게 회계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무 말 없으면 정률법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69페이지에 처분 보기 전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오늘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만 보고 끝냅시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은 제가 빠르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본 거 할 거니까. 그래도 봤을 수도 있는데. 자, 유형자산 재평가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재평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보조금은 들어봤죠? 국고 보조금? 그 감가상각 해봤나요?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계 1급에서는 안 하거든. 그죠? 그래서 네, 월요일은 그거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자, 유형자산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을 가지고 보면 유형자산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은 우리가 나눠지는 게 수익적 지출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나누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차이는 뭐냐면 수익적 지출은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수익적 지출의 의미고 자본적 지출은 지출 시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게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한 방에 다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일단 처리하고 그 돈까지 자산 처리로 해서 합쳐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감가상각으로 서서히 비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저렴한 표현으로 말하면 얘는 돈 작게 들어가고 얘는 돈 많이 들어가서. 근데 실제 맞아요. 실제. 자, 그 이유가 자, 수익적 지출은 얘는 키워드가 현상 유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있죠. 우리는 현상 유지, 원상 회복, 능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얘는 키워드가 내용 연수 증가, 가치의 현저한 증가,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딱 봐도 돈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나요? 그죠? 내용연수 증가 대표적인 게 자동차에 엔진 교체한다든지 가치의 현저한 증가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혹은 증축 2층 건물을 5층 건물로 3층을 더 올린다든지
그럼 지금 우리 수입적 지출은 얘는 사용할 때 계정 과목을 원칙적으로는 수선비라고 쓸 거고 수선비라고 쓸 건데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그죠?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돈을 계정 과목으로 따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 고치면 그냥 차량 유지비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죠? 자, 우리 그 수선비라는 개념 과목 생각해 보시면 자, 복사기 고장 났어요. 고치면 수선비라고 하죠. 뭐 고치면 수선비인데 그 고치면 왜 수선비냐면 원상 회복시키는 거거든. 고장 난 걸.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수익적 지출로 문제를 내려면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뭐 외벽 더러워진 거 페인트 칠했다 원상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선비라고 다 같이 처리하는 거지. 일상생활 우리가 뭔가 고장난 거 고친 거는 수선비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쓰는 거고 얘는 그럼 감가상각 나중에 할 거면 얘는 처리할 때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동차 엔진 교체했으면 대변에 돈 나가고 차변에 차량 운반고,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대변에 돈 나가고 차변에 건물, 그렇게 처리할 거잖아요. 전에 제가 살짝 깜짝 놀랐던 게 건물에 CCTV 설치한 게 문제 나온 거예요. 그 누가 또 들고 나한테 선생님 얘는 뭐로 처리해야 돼요? 처음 딱 보자마자 저희 동공이 흔들렸죠. CCTV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근데 문제 쭉 읽어 내려가다가 밑에 나를 살린 지문이 있었어요. 건물의 CCTV 설치로 도난의 우려가 감소되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이것 써라고 아래 적어놔서 살았지 아니었으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누가 CCTV가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내가 뭘 생각해야 돼. 그죠? 자, 이게 우리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 그럼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지만 임시 성격으로 쓰는 거죠. 자, 우리 자가건설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건설은 회계에서 건설은 제작이라는 뜻이에요. 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건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가건설이라는 건 자가 제작으로 우리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 장치를 우리가 만들든 건물을 만들든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문 제작해 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단계들 있죠. 그걸 우리는 자가 제작, 자가 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들면 다 건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쓰는 걸 우리 건물 가지고 회계 1급 때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계 장치를 도급 줬다고 제작한다고 볼게요. 자, 기계 장치를 자, 우리 1억짜리를 만들어요. 그럼 도급액이 자, 1억이에요. 그럼 만들어 달라고 계약금을 먼저 5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중도금 3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완성 시 잔금 2천만 원을 주기로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기계 장치를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약금 지급하면 그럼 나는 대면에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자, 우리는 재고 자산에 관련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처리하는 게 맞지만 유형 자산이나 이런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는 우리 IFRS는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이고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가 제작하는 경우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써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쓸 거예요. 네?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건설이라는 말은 제작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건물, 그래서 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걸 건설이야. 제작을 건설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도금 지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말 했던 거예요. 건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진짜 건물인 줄 안다고. 그 건물 건설하는 줄 아는데. 자, 그럼 얘도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이다 3천만 원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8천만 원을 우리가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준다고 볼게요. 그 이자 주는 걸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하죠. 그럼 건설 자금 이자가 이것도 건물 지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건물 아니에요. 건설 자금 이자도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300만 원을 주고 그래도 시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자 비용 처리했을 때 이재기 신청할까봐 꼼짝 마라 시키려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글자를 수식어를 넣어줄 거예요. 지문에 자본화 대상이라는 글자, 금융 비용까지는 안 들어가도 자본화 대상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 말은 곧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뭐 시운전이나 이런 거 들어가도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할 거예요. 아직 안 만들었잖아. 왜냐하면 외부 구입하면 바로 자산 인식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에 그냥 자산으로 막 처리해 버리는데 아직 얘는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업 활동에 쓸 수 있는 취득 시점이 되기 전까지 자산 계정 과목을 안 쓰는 거예요. 유용자산 계정 과목을. 얘는 임시 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 글자로 해서 유용자산으로 분류되니까 장부에 돈 모아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어간 돈을 전부 다 모아두는 거야. 모아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면 이때 차변에 기계장치가 오는 거예요. 그럼 완성되면 나는 잔금 2천만 원을 주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들어갔던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이제 전부 다 집계된 걸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다 8,300만 원을 쓰면 이제 이 기계장치의 지도원가가 1억 3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매매출 전표에서 마지막에 튀어나올 거예요. 매매출 전표에서 이 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에 혹은 이 부분 가지고도 세금 계산서 발행을 왜냐하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얘 계약을 했죠. 계약하면 얘는 중간지급 조건부죠. 우리 공급시기하고 과세표준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이런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 되죠. 그래 나 책에 뒤에 줄 거 드릴게요. 부가세 아직 안 했으니까 그 할 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계약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계약 그랬잖아요 제가 대가 계약대로. 그러면 이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상대방이 만들어준 상대방이 매출자잖아. 그러면 난 돈 줄 건데 걔가 세금계산서 하면서 얘 부가세 대급금 500만 붙고 대변을 할 건데 그때 우린 여기에 선급금이나 기계장치나 건물에 쓰는 게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에 쓸 거라는 거예요. 매매출 전표에서도.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는 이렇게 분개가 되는데 위에는 2천만 원짜리만 세금계산서를 받고
아래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 2천 적혀 있는 애를 기계장치 1억 300 그리고 대변에는 뭐 2,200 주겠죠. 뭐가 돼 있었으면 그럼 나머지가 건설 중인 자산 줄이도록 이렇게 분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자산이라니까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유형자산 계정 과목 중에 감가상각 안 하는 계정 과목 두 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하고 이렇게도 이론 나오잖아. 근데 왜 비용이야? 그죠? 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유형자산 아시겠죠? 자, 우리 책에도 적혀 있네. 69페이지에 건설 중인 자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유형자산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로 대체한다. 그럼 기계장치도 뭐든 다 이거 쓰는 거라고. 어느 책에든 다 이런 비슷하게 다 적혀 있는데, 그죠?